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센터 임종서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기인데 이렇게 2부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모두 발언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미국의 사회생태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1909년생이십니다. 굉장히 옛날 분이신데 그분이 과거에 하신 말씀 중에 미래는 변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그리고 적응은 사실 끌리는 관계인 기후와 인류를 연결하는 하나의 긴 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축과 적응이라는 것이 그 끈을 조금이나마 더 짧게 하려는 우리 연구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로 미래의 기후와 인류의 관계가 어떻게든 대정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규모는 작지만 이 자리가 미래의 구심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기후위기 적응센터에 계신 진형아 연구관님을 토론자로 모셨는데요. 진영아 연구관님께서는 오늘 발제자들께서 발표하신 내용들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들을 직접 현장에서 전두지휘하시는 분입니다. 진영아 연구관님께서 먼저 두 분 발제자분들께 발전적인 조언과 질문들을 좀 더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또 이어받아서 발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도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순서 먼저 생각해 봐 주시고요. 바로 진영아 연구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위기 적응센터 진영아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녹색기술연구소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적응센터를 잠깐만 이제 설명드리면, 먼저 이종수 센터장님이 이런 거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한 10분 정도 말씀하라고 하셔서, 예, 좀 부서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저희가 22년부터 적응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환경부가 전문성이 있다, 연구적인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KI랑 저희랑 같이 해서 KI는 정책을 연구하고 저희는 과학 기반의 적응 정보를 생산하는 적응센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서 발제자분들이 말씀 중에 뭐 법 관련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탄중법에서 기본적으로 적응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적응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손쉽게 국민들이 적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법에 이렇게 저희가 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이제 플랫폼을 여러 적응정보 관리 체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적응정보 관리 체계는 거버넌스로, 플랫폼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럼 그 플랫폼 안에서 적응 정보라는 게 앞전에도 보셨지만 엄청나게 정의가 깁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이 다양한 부처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KADT라는 걸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 NIGT랑 고려대가 과학원이랑 이제 연구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 정보가 솔직히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정의는 간단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명확하게. 근데 이 정의가 몇 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이제 그리고 법도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다양한 기존의 각각의 적응이라는 파트가 독립적이지만 독립적이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각 분야에서 다 모든 연구들을 하고 있고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적응센터로 지정되면서 그 자료들을 모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NIDT에 부탁한 것이 적응 정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통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자. 그다음에 이제 KADT라는 그 틀이 있으니 그것들을 해서 신뢰성을 갖고 이제 객관성을 갖게 하고 이것들을 부처들 간에 부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적응 정보 통계라는 건 기존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두 분이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2년 이상 이제 같이 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앞서 이전 박사님이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유의 적응 정보라는 것들, 적합도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럼 낮은 것을 삭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적응 정보 고유의 늘 그 고유의 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희가 늘 말하지만 지금도 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과학적인 적응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과학적인 적응 정보는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응센터 지정이 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거기서 나온 과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적합도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적합한 것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로 지금의 국가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적응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러면 비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뭘 우리가 더 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각 부처에 나누어 줄 역할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큰 고민이 있고 이걸 할 수 있어야만 적응 대책이 환경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진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영재 박사님한테는 이제 KADT가 국가 기부 리스크를 중심으로 데이터들의 관리 체계라고 이제 저희가 규정하면서 해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적응 정보들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느냐 KADT에 제외되어 있는 그러나 플랫폼에는 들어가야 되는 물론 시나리오는 그 분류 체계랑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케이지는 다를 수 있지만 나머지 뭐 영양 정보라든지 다른 종류의 정보들은 그럼 KT에 담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저부터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저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적응 정보의 범위가 일단 너무 넓어서 이번 연구 시작할 때 저희도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건데 너무 좀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근데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KDT라는 분류 체계가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의 적합성을 살펴봤던 이유는 이게 국가 리스크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데이터가 맞는가, 활용돼야 되는 데이터가 맞는가, 부족하진 않는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함이었고요. 당연히 그 내용 안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차 그 1년 안에 연구를 했었던 거고, 그 안에 방법론 기획부터 이렇게 쭉 다 들어갔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연구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느꼈던 것은, 데이터별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뭐, 공간적 해상도라든가, 시간적 해상도라든가, 이게 뭐 연, 월, 일 단위로 나오는 건지, 이게 뭐 10분 초 단위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국가 단위에서만 생산이 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격자 단위로 뭐 1km 단위로 나오는 어떤 정말 해상도 좋은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랐고요. 그 국가 리스크를 설명하는데 충분한가, 적합한가와 충분한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 분류 체계, 그러니까 KADT라는 분류 체계 안에서도 그 과학 기반 정보 분류 체계만 봤습니다. 뭐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그 외의 부분, 두 가지 부분이 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못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더 조사했을 때는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질 수 있는가, 국가 리스크를 설명할 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외에도 정책적인 해결책 측면의 그런 정보와 데이터들은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데이터가 지금 이 리스크를 설명하는데 부족한지를 일단 과학 기반 분류의 측면에서 먼저 바라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나아가야 될 연구 방향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첫 단계, 첫 스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답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관리 체계라는 게, 이제 KDT라는 게 데이터 관리 체계라는 걸 만들려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적응 정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KDT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적응 정보들은 리스크로서 제시되는 그런 적응 정보들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리스크로서 제시되지 않는 그런 항목에 대한 적응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의 KDT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3차 적응 강화 대책, 3차 강화 대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4차 대책이 나오고 뭐 그런 대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대책으로부터 KDT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의 KDT는 그렇지만 앞으로 KDT가 조금 사실 좀 더 고도화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자체는 4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의 대상이나 영향, 그리고 관계성, 그리고 기후 영향 인자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들이 국가 기후 리스크로부터만 이제 작성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대상을 목록화하고 기후 영향 인자를 목록화하고 그런 이제 요소들이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양한 리스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은 데이터들이 대체적으로는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중분류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 중분류 체계 안에 그 8개의 부처들이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 8개의 중분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통활용이라는 중분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은 공통활용이라는 그 중분류 하에 집어넣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하나만 더 유 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과학 기반이 있고 소리 있고 PV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KADT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ISO 같은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받으려는 저희가 일부의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학 기반인 것들은 어쨌든 보편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소리나 PV 같은 것들은 되게 정말 K 스타일 한국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ISO라는 벽을 이렇게 넘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 그게 궁금해요. 글쎄요.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KDT 그리고 KDT라는 것 자체가 맨 앞에 K가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한국에 적합하게 집중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걸 이제 ISO로 가지고 가려면 어느 정도 보편성을 좀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리스크뿐만 아니라 뭐 IPCC나 이제 외국에서 국가들에서 다루고 있는 리스크를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만드는 방법론 자체는 ISO로 적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가고 정성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3가지 질문이 오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목록에 대해서 이천원 선생님께 질문이 갔었고요. 두 번째는 KADT의 완전성 측면으로 이제 2가지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뭐 보완 질문들이 추가로 플로어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따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 발제자분들께 공통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활용 목적이 없는 데이터는 공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한 2년 전에 싸이월드가 다시 재개장을 했을 때 그 싸이월드 홈페이지의 내용을 백업 받아놨던 제 하드디스크에서 그 압축 파일이 다시 열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썩히고 있는 것처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는 가치가 크게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발제자분들께서는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데이터의 분류체계나 그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 정보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KADT와 데이터 그리고 이걸 한데 묶는 통합 플랫폼이 나름대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큰 법에 의해서 목적성이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현장의 적응 대책 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만큼 이러한 데이터 분류체계나 그에 따라 모아놓은 데이터 아카이브가 잘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현재 정책 담당자들이 수행하는 적응대책 수립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간단한 미래상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KDT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연계되고 그런 데이터들 기반으로 리스크들이 평가되고 그런 평가는 분석된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게 된다면은 사실 우선적으로는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자체에서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이런 공무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지방 적응 대책 목록들을 받고 보면서,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하고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국가에서 제시하는 적응 대책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면이 있고요.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갖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그 적응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옆에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런 적응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서 적응 정책들을 많이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KDT를 통해서 적응 해법의 목록이나 지방 적응 대책 목록들이 공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정부 부처 관계자나 지자체 관계자들이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SCI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그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측면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대책 수립을 할 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주 단순하게 강우량 데이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래서 어디에서 침수가 되고, 침수가 된 게 어떤 영향을 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대책은 뭐가 있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뭔지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야 그래도 지자체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보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간의 연계를 위해서 해상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주기로 생산이 되는 데이터인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간적 해상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다르고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봐야 될 관점도 또 다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거를 지역별로 다 동일한 기준으로 볼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단순하게 이제 현재 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살펴보는 것을 떠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뭔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물론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예측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황 데이터는 현황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지만 예측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난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도출하고, 그 도출한 대책을 이제 이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요약이 가능하겠는데요.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자면, 이미 3.5차, 3차 강화 대책이죠. 적응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미 지자체들은 그 국가 적응 대책에 연계를 해서 광역이든 기초든 적응 대책들을 수립을 해왔습니다. 잘이든 잘못이든 수립은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체제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체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의 분류 체계고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잘 수집한 데이터 목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진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더 논의를 해보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논의 주제들을 토대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만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주제에 대한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에 한번 플로어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전달받아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키우셔서 말씀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뒤쪽에 계신 이정희 박사님께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책연구본부장실의 이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K-ADT를 이번에 처음 접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기후라고 하면 이제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이런 표준 분류 체계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을 어떻게 코드에 반영하는지가 궁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성 체계를 원인, 영향 대상, 영향 효과, 영향의 관계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이 원인이라는 부분을 그럼 딱 기상학적인 부분으로만 한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산불, 산사태, 홍수 등 그로 인해 이제 유발되는 재해재난까지 포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그 부분까지 원인에 포함을 한다면 영향 효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겹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를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표준 분류 체계를 이제 작성을 했을 때 복합적인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리스크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소가 있고, 그 네 가지 요소를 국가 기후 리스크로부터 보완을 할 때 기후 영향 인자를 명확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지는 않았고, 사실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리스크 단계에서가 아니라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 그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KDT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할까,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류해 놓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활용하는데 좀 더 편할까를 이제 고려한 그런 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안에서 복합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려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기후 영향 인자, 그러니까 원인에 그 재난재해, 기후 재난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럼 그 간단한 예시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폭우로 인한 뭐 산림 재해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난재해가 리스크의 원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산사태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폭우라던가, 또는 이제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좀 뭐 집안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던가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재해 자체가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그 재해를 유발하는 것들이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재해 재난 자체가 원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KADT의 세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세부 질문이었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KADT는 기후 리스크를 유발하는 위해, 해저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위해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실제 어떠한 방식의 영향을 받는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유영재 교수님께서 이제 세부 답변을 주신 걸로 해석이 됩니다. 혹시 또 추가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럼 플로어에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앞서 진영아 연구관님께서 주셨던 KADT에 대한 질문,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정희 박사님께서 주셨던 질문과 연계해서 제가 유영재 교수님께 추가적인 KADT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ADT 구성 요소들을 확인해 보면 다소 귀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3차 적응 대책, 그리고 적응 강화 대책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후 리스크와 그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이런 접근 방식을 귀납적인 방식에서부터 연역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OL 같은 경우는 기존 적응 대책의 목록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렸던 해저드, 위해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 그리고 익스포저, 노출도라고 번역되는 그 요소에 대한 저감, 마찬가지로 vulnerability, 취약성에 대한 저감, 또는 영향이 발생한 이후에 회복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들, 이렇게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의 KDT는, 리스크로부터 출발해서,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적응 정책이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적응 대책, 이제 세부 적응 대책 같은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수립이 되었는데, 사실상, KDT가, 그런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좀 구조적으로 애초에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KDT가 귀납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아까 진영아 연구관님께서 질문해주신 이제 ISO, 그러니까 국제표준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그 내용과 어느 정도 좀 맥이 통하는 면이 있고요. 사실상 리스크 같은 거를 만들거나 거기에 대한 적응 해법이나 지방 적응 대책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그리고 실제로 수행됐던 그런 대책들로부터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어떠한 대책들을 더 추가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만들어진 KDT는
그 목표 연도가 있는, 달성 목표가 있는 플랫폼 구축을 일단 우선적인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활용하고 이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립된 리스크 그리고 적응 대책, 이행 실적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과제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질문 주신 측면에서는 사실상 국가 리스크로 제시되는 것보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을 목록화해놓고 검토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아마 앞으로 KDT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천환 선임연구원님께도 추가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 자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기후 적응 정보 리스트들을 이제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앞서 맨 처음에 드린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사항이긴 합니다.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 담당자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과 품질을 충족한다는 그 눈높이에서 검토를 해볼 때 현재 연구 결과로서 제시하신 국내 적응 정보는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지 퍼센트 정도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목록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을 수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 이런 지난한 수집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적응 정보를 수집하자면 어떠한 방법을 추가로 고민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응대책 수립하는 담당자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완벽한 데이터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수치로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던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공개된 데이터는 최대한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개된 데이터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전문가분들 검토를 거쳤지만 전문가분들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60, 70% 정도가 공개돼 있다라고 친다면 그래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했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치로는 제가 지금 비율을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너무 많거든요. 중복되는 데이터도 있고 만들었지만 사용될 수 없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퀄리티 있는 데이터인가도 살펴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가 됐을 때 최종 이제 사용자, 유저인 정책 담당자라고 한다면 정책 담당자가 봤을 때 이것만 봐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정책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쓰여지는 게 최종 고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가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했었던 연구에서 조금 더 보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아직 조사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제 조금 더 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사가 된 데이터들도 아직 적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논의를 통한 이제 선정 과정이 좀 필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다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선정을 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데이터가 부족한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해야 되는 데이터가 뭔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제언할 수 있는 것이 향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상세한 답변 주셨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셨던 생산해야 될 데이터를 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는 점이 공감이 많이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추가로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이정희 박사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반갑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가 이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근데 결국 활용의 문제를 언급하셨었는데, 이제 결국은 기후 리스크이다 보니까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와 이 KADT 혹은 이것들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KADT를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 맞춰서 그런 활용 목적에 맞춰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부분은 이제 자료 부분을 얘기하셨었는데 어떤 자료들은 좀 국가 보안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이제 자료를 만들지만 또 보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고해상도로 갈수록 보안에 더 걸리기 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를 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 KADT를 설계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난 관련된 법의 체계 그런 것들을 다 포용을 해서 지금 이 분야가 대중소세 그 분류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보안성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오랜만에 얘기하려니까 깜빡했네요.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하는 주요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로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공간 데이터를 제외한 비공간 데이터는 거의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는 상태고요. 보안성 검토 대상인 공간 정보 같은 경우는 공간 해상도가 50cm 이내, 그러니까 이하의 고해상도 데이터인데, 실제로 행안부에서 담당하는 재난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그런 초고해상도 데이터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 이상의 공간 해상도를 요구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특히나 공무원분들이 지방의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정책 활동들은 그 보안성 검토 대상에서는 거리가 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 진영아 연구관님 혹시 중간에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질문할 만한 내용이 있으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고요. 그 이후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제 과학, 흔히 말하는 이런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저희도 이제 각자 여러 분야에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연구들이 흐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제 저희가 NIGT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이 정책에 활용될 때 그 쓸모가 훨씬 더 있고 거기에 좀 더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쭉 그런 종류의 일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NIGT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아주 오늘 되게 많이 뭐라 그러지? 좀 기쁘다고 해야 될까요? 인중대 실장님이 여기 질문 정리에 이 플랫폼이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 완결성 그리고 이 선순환 구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게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대를 해주셨고 그걸 같이 고민해 주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되게 아주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활용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대응의 크게 감축과 적응으로 저희가 나누면 감축은 그 목표가 숫자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적응이 되게 모호하다.
그러니까 재난과 구분도 애매하고 이거 도대체 뭐야? 적응 대책의 아이덴티티가 뭐야?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SCI에 해당하는 그러한 적합한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PEV랑 크게 효과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폭염 대책 중에 뭐 스프링클러도 있고 뭐 이렇게 그늘막 설치하는데 그러면 걔가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야? 아무도 지금 현재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 어디다가 설치해? 이것도 대답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PV가 상당히 중요한데 PV는 아시다시피 그 숫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결국은 R&D로 다 해결이 되어야 돼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의 어떤 그런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야 이 통합 플랫폼도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확산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예산을 많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각오를 밝히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영아 연구관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구원분들께서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특히나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기술개발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적응 대책에 대한 정말 밀접한 지원이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그런 정책 수립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 않은데 이런 논의가 앞으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정책 지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술 개발을 추가로 수행해야 되는 영역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경험으로 파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 정도로 깊게 논의를 이끌어간 게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